강력한 전문가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오늘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첫 번째 강력 사건 단서부터 바로 보시죠. 강력 사건판에 떴습니다. 자, CCTV 화면 같은데 차량 같습니다. 관련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일 밤 10시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 택시 뒷자리에 만취 승객이 앉아 있습니다. 기사에게 정확한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서울로 가달라고 합니다. 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과 폭언, 머리채까지 잡습니다. 이렇게요. 기사가 승객을 막아보려 해도 주먹이 날아듭니다. 경찰이 등장하기까지 5분가량 지옥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기사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제야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타가지고 손님이 자기네 집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출발도 못하고 한 5분 정도 서 있었어요.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좀 화가 나니까 아저씨가 계속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저씨 내가 오늘 아저씨 처음 봤는데 아저씨 집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얼굴하고 이제 머리 쪽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폭행당하다 보니까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을 이제 일 못하고 이 택시 가두려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폭행을 가한 사람이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다는데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이 되는데요. 특가법입니까? 예, 문제는 이제 운전 중인 건과 아니면 정지해 있을 때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차해 있을 때는 일반 폭행, 그러니까 방위사불법죄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합의로 끝날 수가 있는 거고 예. 실제로는 이제 특가 운전 중에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서 저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하죠. 그리고 저 기사분이 많이 안 다치셔서 다행인데 사실 저 그 운전 중에는 사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굴러갔고. 근데 이제 그게 참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 차이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음주 상태라고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걸 주장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음주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있어도 심신미약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판단할 특이점은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심신미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거는 시동은 켜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움직이진 않았는데 저 운전 중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구나. 지금 보면 정차한 상태인데 시동은 켜져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재판 중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어떤 그 변곡점이거든요. 운전 중으로 볼지. 예. 왜냐하면 이게 적용한 법규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형량이 좀 가중될 수도 있다. 예, 한 두세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세 배 차이가 날 예, 수 있다. 예. 기사에게 미안하고 잘못 인정한다라고 봐서 합의 의사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그냥 합의하고 선처해 주는 걸로 끝날지 아니면 운전 중으로 인정이 돼서 가중 처벌될지 이게 관건이군요. 그렇죠. 근데 저런 어떤 음주 후에 폭행하는 건 상습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나서 내 집으로 가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집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고 어디 들어가서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버릇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운전기사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건 판사님께서 조금 선처가 아니라 좀 일벌백계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좀 고쳐질 수 있도록 어떤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저 차가 고속도로 한복판 운전 중이었다. 그런데 뒤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저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에 탑승한 소중한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할 범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보시죠. 이겁니다.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서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황당한 사건인데 함께 보시죠.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어요 라면서 환불을 요구한 20대 대학생. 거절 시에 가게 주인이 거절 시에 이러면 재미없어 언론에 제보하겠다.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악성 리뷰까지 작성했습니다. 무려 이렇게 환불을 요구한 게 305차례. 이야, 300번이 넘게요. 상습적이네요. 77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 이 심리를 좀 프로파일링 해보면 20대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벌레를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가? 예, 자기가 만든 벌레,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한 벌레를 의도적으로 넣고 예. 전화를 걸어서 환불해 달라고 하고 아니 그 정성으로 알바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한 번 한 집을 또 합니다. 또 해요? 6개월 뒤에. 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은 여기는 원래 이렇습니까? 라고 내가 어디 구청이든 어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식품위생법상이나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업계,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자체를 괴롭히려고 하는 네. 이건 가학적 괴롭힘 범죄입니다. 가학적 괴롭힘 범죄다. 네, 왜냐하면 저것은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업계 자체가 완전히 푹 썩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한. 아니, 저런 리뷰 때문에 식당 사장님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데요. 저 사장님만이 아니라 그 동종업계가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 예. 그렇게 실제로 됐고 판사님도 오죽했으면 실형. 보통 이런 건 실형을 안 내립니다. 그래요? 집행유예라든가 벌금을 내리죠. 왜냐하면 뭘 넣었다고 하면 합의하고 이 정도 정리하세요라고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스토킹 혐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주한테 지속적으로 문자를 한 수십 번 보냈기 때문에 그 스토킹에 해당하는군요. 해당하는데 거기 적용은 안 하고 다만 스토킹에 대한 어떤 일종의 교육을 받아라. 40시간 정도로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질타 함께 보시죠. 자영업자에게 민감한 리뷰를 악용했다. 반복적 협박, 스토킹까지 벌였다. 경찰 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야 범행이 멈췄다.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아니 중간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계속 저렇게 환불 요구하고 벌레 놓고 막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고를 했을 겁니다. 계속하시면은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공권력에 대한 무시와 공동체에 대한 무시가 기본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공권력에 대한 무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구속시켰어야 그때서야 멈지. 구속된다는 걸 이미 교도소 갔으니까 못 하는 거죠. 예. 풀려나면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매우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징역 1년으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대단히 상습적이고 이 가학성이 몸에 배면은 반복됩니다. 나와서 또 지속적으로 저렇게 합니다. 저게 삶의 하나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편취한다라는 문제보다도 저렇게 업주들을 가학적으로 괴롭히는 것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힌 범죄다 이 말씀이세요? 자기가 위에 권력에 위에 있고 저 업주들이 자기 밑에서 서서 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쾌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범죄자들은 사실은 저보다 더 높은 형태 형량으로 처벌을 해야지. 그렇군요. 다시 근데 보통 1년, 2년 사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단기 자유형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게 보통의 범죄학의 연구 결과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 악성 리뷰 손님들의 어떤 이 뭐랄까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보시죠. 부모형 살해 이후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포에서 말이죠. 일단 영장실질심사 당시 가해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왜 부모님까지 살해했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셨나요? 범행 후 하루 동안 어디서 뭐 했습니까? 어떤 강력 사건일까요? 부모와 형까지 살해 후 태평하게 잠을 자다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김포시 한 단독주택.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방과 부엌에서 흉기에 찔려서 부모님과 형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이 30대 A씨는요. 방에서 태연히 잠자다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배 반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존속 살해와 살해입니다. 존속 살해는 부모를 다 살해를 했고 형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순서입니다. 그리고 순서와 장소입니다. 장소는 거실에선 아버지와 형을 죽였고요. 부엌엔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형이 자기를 흉기해서 그랬다. 그럼 형만 죽이면 되지. 그 부모는 아버지는 왜 죽였어? 그 다음에 공간을 지나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본인이 말한 대로 그럼 누가 주요 목표입니까? 사실 저 부분은 이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순서와 동기. 그러니까 본인은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죠. 왜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저것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상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을 공격하다가 부수적으로 부모를 죽였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속 문제는 사실 검토할 수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하면 상속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저건 복잡한 사실은 이런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상에서도 엄격히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세상에 자기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살해하고 형까지 죽여놓고 태평하게 잠이 오냐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태평하게 잠을 잔 건지 아니면은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작정한 건지 그거를 구분해 봐야 되겠죠. 본인 주장은 그냥 잠만 잤다고.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고 깨어나 보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봐야 되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가 된 건지. 왜냐하면 도망가봐서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는 명확히 엄격하게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범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예. 이렇게 존속살인,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는 어떤 심리입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인면수심이죠. 실제로는 형이 잔소리한다고 형을 죽인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 때문에 같이 있는 부모를 살해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보통의 상속의 심리와 연결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공격하면 그게 내 재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상속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는 일종의 지연된 분노, 소위 회색 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전에 부모나 형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일종의 압박을 받아서 폭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저런 범죄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죠. 네. 끔찍한 사건의 속에 들어있는 이면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보다 면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